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서한 지구하고 이때 매일매일 이스라엘에 지금 박격포와 저 대전차 미사일 드론이 날라오는데 네. 숫자가 매일 일정하게 똑같이 됩니다. 이건 규칙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충격을 지속시키는 양상으로 되면 이미 확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겠다. 가자시티 들어가는 의지를 꺾어놓겠다. 꺾어놓겠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자 지구에 설령 그 작전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안 끝납니다. 네. 그게 문제죠. 연합뉴스 경제TV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세상이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없다 끝까지 보복 응징하겠다는 의미고 하마스를 비롯한 헤즈볼라, 이란도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에 경고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전 국회의원이시죠? 군사 전문가십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워낙 기니까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예, 하마스는 원래 그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 네. 그 주로 이집트에 본거를 두고 있는 그 지하드 조직인데 네. 그 팔레스타인 지부가 하마스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쪽에 저기 지부를 뒀고 네. 오랫동안 무장 단체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람들이 이 하마스를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조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해외 본부 지부가 무수히 많고 네. 또 이 하마스라 그러면 하나의 저항 문화이자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뭐 괴멸한다, 어쩐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이건 알카에다보다도 훨씬 숫자도 많고 전 세계 그 저기 네트워크도 갖춰진 네. 그런 어떤 그 조직과 문화이기 때문에 또 이데올로기이자 종교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이 하마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돼야 될 사안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10월 7일 날 뭐 보복 조치라 해야 될까요? 공습을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희생이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서로 뭐라 그럴까요? 감정적인 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하마스 측과 이스라엘 측 중에서 궁극적으로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론을 미리 저희들이 한번 여쭤보자면 어느 쪽이 양보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갖고 있는 비극성은 예. 보통 전쟁의 경우에 그 상대방이 양보하거나 굴복하거나 항복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하나의 어떤 실존적인 전쟁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의 목표는 하마스 괴멸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존재를 말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의 목표가 무한대로 치솟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극단적인 양상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 종결될 수 없는 전쟁 목표를 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마스는 네트워크이고 문화인데 그게 어떻게 괴멸이 됩니까? 미국이 그 2001년 9.11 테러 때 알카에다를 괴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간을 쳐들어갔죠. 지금도 알카에다 괴멸 안 됐습니다.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알카에다보다 수십 배 더 큰 조직이 하마스인데 이게 어떻게 괴멸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마스 역시도 이 전쟁을 지금 가자 지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교착 상태 내지는 소모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선을 계속 주변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네. 봉기하라고 다 서한 지구나 레바논 쪽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응답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간헐적으로 매일매일 일정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목적이고 길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 전쟁이 과연 끝나겠느냐. 이건 전쟁 목표 자체가 워낙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 전쟁은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종결하는 출구 전략을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출구 전략 없는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 끝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전쟁도 똑같은 운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네. 안보 관련 국방 관련해서 근무를 하셨고 이런 사건이 나오면 우리 정부는 대충 어느 정도의 그 대통령실이나 네. 국방부 쪽에서 이런 사태를 주시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뭐 그때 다릅니다만은 예. 예컨대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네. 우리 국정원 IO 해외 네. 정보가 네. 엄청나게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심지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러시아의 네. 그 도발 징후를 우리가 제공하는 이거 진짜 기밀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NSC 회의가 열려서 네. 일단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고 평가 회의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국정원 개혁이 있고 나서 국내 IO가 그 정보관이 폐지되고 네. 전부 해외 부서로 엘리트들을 다 보냈거든요. 네.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에 우리 정보 휴민트가 네. 다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대응이 빨랐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위기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중동 사태 경우에는 네. 예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의 가용 자산이 너무 적어서 네. 이럴 때는 그냥 수동적 대응밖에는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맨날 외신 보고 회의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없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봤고 지금 어떻게 갈 것인지를 여쭤봤고 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응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 짧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그러시죠.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쟁 범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전쟁 범죄일 거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들일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쟁은? 예, 세계 여론은 둘 다 전쟁 범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구스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크다. 네. 표현은 완곡하게 하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거든요. 네.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해 전쟁법을 위반했다는 거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지만 네. 지금 쌍방과실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게 이 네. 문제의 아주 복합적 성격을 네.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네바 협약 이후로 모든 국제 전쟁 규범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반드시 구분하라는 이런 어떤 그 원리로 네. 형성돼 있는데 이번 전쟁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마스 전사 1명을 사살하려면 민간인 10명을 사살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놓여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법과 도덕 또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취약한가 한탄이 나올 정도로 이 거대한 사륙의 현장이 돼가면서 이제는 뭐 국제사회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가겠다는 이런 어떤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전쟁이 오히려 끝나도 그 후유증이 가늠되지 않는다. 예. 이게 이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과 문명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웨스트뱅크라 그러죠. 네, 예. 웨스트뱅크가 하나 있어 서한 지역이 있고 가자 지구가 있는데 웨스트뱅크는 상대적으로 지금 조용하고 별 문제가 없는 듯이 평화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움에도 가자 지구는 아주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200만이 넘는 250만 30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230만. 230만. 정도. 예. 그쪽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하마스 대원 1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10명의 민간인 희생이 따른다는 건 이스라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건데 네. 그런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염치 없이 들어와 놓고서는 살던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민간인들을 자기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봐. 조로아스터교도 아니고 눈에는 눈, 칼에는 칼. 이게 더 옳은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좀 들어서요. 예, 사실 가장 아픈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엔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네.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도덕과 전쟁 기준을 준수하면서 작전을 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
하마스 전사의 그 공격성을 파괴하기 위한 부수적 민간인 피해지 이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최근에는 인도적 대피 통로도 열어주었다. 네. 그리고 진격은 신중하게 한다. 그래서 예. 한 뼘 한 뼘 정말 센티미터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군부가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다. 지금 가자 시티에 진격해서 끝장을 내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소모전의 양상으로 가면 이스라엘도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우리 희생도 커진다. 그냥 들어가서 우리 희생이 있고 적의 희생도 있겠지만 끝장내자. 이래가지고 군부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전략의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의 정서는 어떤 처절한 복수와 응징 이걸 다짐하니까 국내 정치가 있고 군부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신중론과 휴전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이제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럴 때 명확하게 소신 있게 자기 비전을 전파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이 지지율이 낮은 총리가 전쟁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까봐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지도를 하고 네. 그런가 하면은 국내 정치의 강경파와 국제사회의 신중파가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네. 초기에는 이스라엘 지지 하마스 시위가 초기에는 많았어요. 서유럽과 미국에서. 네. 지금 전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시위는 전체가 다 지금 이스라엘 규탄 시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000년간 살던 땅을 뺏어놓고 그리고 계속 고립 압박 봉쇄인데 세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네. 첫째는 추방. 예. 이제 주거지 추방이죠. 유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는 폭력, 시위와 국지적 공격을 가혹하게 응징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비인간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든 식량, 에너지, 급수 모든 걸 이스라엘이 다 통제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비인간화인데 이런 어떤 정책이 장기간 돼 왔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993년 2차 오슬로 협정에서 정한 대로 두 국가 해법, 팔레스타인의 어떤 자치국가 해법이 벌써 30년 전에 그 해법이 나왔는데 네. 한 번도 지켜지지가 않았던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한 30년 역사에 대한 총 어떤 지금 결론이 네. 막다른 길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주신 세 가지의 어떤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 추방, 폭력, 비인간화. 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평상시지만 전범이 해야 될 기능은 다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비춰줄 수가 있겠네요. 이건 나치의 유대인이 당한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네. 유대인 처음에 줄리, 그렇죠. 그다음에 몰수, 세 번째 추방 난민화거든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중에 제가 네. 제일 주목하는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예. 그다음에 갈로딘 국방장관 이 두 사람은 연립 파트너 정당의 대표들인데 네.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팔레스타인 난민화거든요.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지구, 네. 그 요르단강부터 사해에 이르는 지역에 유대인 단일 국가를 세우겠다는 게 이분들 선거 공약이고 실제로 서안지구 정책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사람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것이 오늘날 폭력을 불러왔는데 네. 그것은 마치 나치가 유대인을 이제 추방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건데. 네. 처음에 고립하고 그다음에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이 당해왔던 순환과 고난의 역사가 네. 지금 다시 팔레스타인한테 전가되는 듯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져야 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이걸 방치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비극의 원인이 됐고 그것이 오히려 하마스를 강화시켜줬다고 보는 겁니다. 전략가들은. 네. 그렇게 팔레스타인 정책을 하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무력화돼서 지금 지지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이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서 더 네. 떨어졌어요.
완전 무력화되고 예. 하마스가 오히려 저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이스라엘 정책 때문 아니야.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는 뿌리 뽑지 않고 잔디 깎기라 그래서 네. 위험한 부분만 제거하고 냅두겠다는 정책을 실제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암 시장, 각종의 어떤 식량, 급수, 생필품을 다 장악해 버리는 말 그대로 주권자가 돼 버리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정책도 그렇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으로 세 가지 정책과 또 한쪽으로 하마스를 이렇게 번성하도록 했던 촉진자는 이스라엘 본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죠. 김종대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입장, 네. 또 이란이나 주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입장들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셨을 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지금의 하마스를 키워왔다라고 결론을 주셨으니까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의 생각 그리고 지금 이란이 엄포만 놓는 것인지 지금 실질적인 거는 아직 보여준 게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미국이 벌써 이란 시설을 폭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런 거를 볼 때 이게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블링컨이 자꾸 방문해서 야 그만 싸워라.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그만 싸워라. 이집트도 나서고 있고 트리키의 에르디안 대통령도 나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합의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자꾸 이제 저도 방송에 많이 나가면 주로 받는 질문이 확정 가능성인데 그러죠. 그 질문의 뜻은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과 같은 식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전쟁은 그런 식으로 확전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은 열전이자 전면전이고 네. 대규모 정규전끼리의 대결을 하는 것이지 현대 어떤 전쟁의 특성 상당히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네. 전쟁 같기도 하고 전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이 다 동원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침공했는데 네. 어디서 성공을 거뒀더냐 하면은 쿼드콥터라고 하는 날개가 4개 달린 드론으로 성공한 거예요. 네. 거기에 슈루탄을 매달아서 이스라엘의 신경망을 파괴하고 기습이 성공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쿼드콥터는 상업용 드론입니다. 우리 그렇죠. 앞으로 피자 배달하고 맥주 배달하는 드론이에요. 맞아요. 예. 맥주 대신 슈루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거대한 정규군의 최첨단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예. 지금 시리아 쪽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 지난주부터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는 이제 드론 공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또 서한 지구의 이슬람 지하드 네. 이런 세력들 간에 이것이 어디서 뭐가 터질까 하는 어떤 이게 일시에다 전쟁이 날까 하는 걸 우린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격을 주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예. 이러면서 어떤 회색지대 전쟁, 이거 그레이존이라고 그래요. 예. 회색지대 전쟁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예. 지금 말씀드린 세력들, 이란의 혁명 수비대, 네. 그다음에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에 다 모여가지고 작전 공조를 조율하는 합동작전 조정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한미 연합사 같은 게 설치돼 있다. 그렇네요. 이게 오래전부터 설치돼 가지고 딱 지금 나오는 양상을 보면은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서한 지구하고 이때 매일매일 이스라엘에 지금 박격포와 대전차 미사일 드론이 날라오는데 네. 숫자가 매일 일정하게 똑같이 됩니다. 언제 더 많이 쏘고 더 적게 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규칙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사이버전하고 가짜뉴스 심리전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저비용의 충격을 지속시키는 양상으로 되면 이미 확전이 된 겁니다. 이게 확전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확전이고 이 확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시티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겠다. 가자시티 들어가는 의지를
꺾어놓겠다. 들어가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런 이제 일부는 과장, 일부는 허풍, 일부는 실제 경고. 네. 이걸 섞어서 뿌려주고 그렇군요. 박격포와 미사일로 그걸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자 지구에 설령 그 작전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은 안 끝납니다.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뭐 말씀 주셨지만 70년대 시기의 어떤 확전의 정의보다는 예.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려고 할 것이고 네. 그 전쟁은 아마 끝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당분간은 당분간은 예. 끝이 없을 거기에다가 것이다. 이스라엘이 장기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전속결하는 나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런데 지금 뭐 6.1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니 40일을 넘어가는 전쟁은 치러본 적이 없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단기간에 타격하는 뛰어난 기동전과 그 전력의 집중 능력이 탁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 전투 같은 거 치러본 적이 없고 거기에다 헤즈볼라 서한지구 이런 것들이 전선이 넓게 해서 어디서 기습이 될지 모른다.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이 언제 해봤습니까? 네. 2주 이상의 실질적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고 거기에다가 예비군 36만 명을 동원했는데 네. 이스라엘 경제 마비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소집된 예비군을 지금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경제 챙기면 안보가 빵꾸나고 안보를 챙기면 경제가 빵꾸. 이게 뭐 영화에 나오는 공상과학 터미네이터 영화도 아니고 네. 어디까지나 그 결국은 인간이 가서 지상군이 깃발을 꽂아야 되는 네. 아주 이걸 이 국제 정치용어로 더티워, 예. 그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비출입을 뚫고 그렇죠. 결국은 정찰은 성공하겠으나 그건 전쟁 종결이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이스라엘이 교리와 작전을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이 저기 스위치 블러드라고 네. 그 최신형 드론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스파크 드론이라고 네. 이 아주 대용량 데이터 송신이 뛰어난 네. 일단 이거를 들여보낼 것 같아요. 인간 대신 로봇이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미군이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겠죠. 다 해봤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 없었어요. 네.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위치 드론이나 스파크 드론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왜? 예. 이 전쟁 자체가 더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며칠 전에 어제 뉴스였나요? 또 한 개가 인질이 한 15명 정도 풀려날 걸 두고 지금 협상 중인 모양인데 네. 그때까지만이라도 가자 지구 진출을 멈춰라 이런 요구를 또 서방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저번에 그 미국인 인질 2명이 석방된 건 카타르의 중재에 의해서 네. 됐습니다. 지금 카타르는 친하마스 국가입니다. 네. 지금 티르키예가 또 하마스 지지 선언을 했고 이래서 이제 중재 역할로 하는데 미국이 그 중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유대주의 친하마스 국가다 이거예요. 사실 카타르 친미 국가입니다. 그렇죠. 왜?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판이 지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인질 문제가 이제 하마스 측에서는 중재 국가를 찾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 시티 진입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인질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미국은 관심이 있죠. 예. 또 국제사회는 휴전을 하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저기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보면은 하마스를 휴전의 상대방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협상이나 어떤 그걸 열어주면 하마스는 기사회생해서 역공을 취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정책의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결국은 극한적인 투쟁, 모공 네. 이런 데 많이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네. 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이 또 대외적인 문제도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많은 비난을 받는 모습에서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요거를 잘 활용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도덕과 명분 싸움에서 아젠다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점에서 하마스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협상을 네. 중지시켰고 그렇게 해서 그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없이 평화 없다. 이거를 인식을 시켰다는 건 성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이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기 6일 전에 네. 그게 10월 7일에서 6일 전에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년 이래 중동이 지금보다 평화로운 시기는 없다. 그래가지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정상화 협상만 타결되면 네. 유럽에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네. 거대한 평화 회랑이 완성됐다고 선언을 할 참여했다. 최고의 낙관주의예요. 예. 이제 중동은 평화다. 예. 그래서 중국의 1대1로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만든 그 평화의 회랑, 회랑이요. 중동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든 평화의 회랑이 이제 전 세계 번영의 축이다. 이 선언을 하려고 아주 천진난만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썰러번이 그런 생각과 이야기를 밖으로 내놓기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씩 점검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미 CIA나 이런 쪽에서 찾지 못했다면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지금 요즘 뭔가 나사가 풀렸거나 네, 그 조짐이 있었습니다. 예. 2021년 7월에 말에 베트남 전쟁보다 더 치욕적으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패주해 폐주했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열 하루 전날, 네. 그 7월 31일 날 패주해 나왔는데 열 하루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카불은 사이공이 아니다. 베트남처럼 아프간 정부 무너지지 않는다. 네. 30만 정규군이 있다 이랬거든요. 네. 열 하루 뒤에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예. 가장 비참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땠냐. 또 상원 증언에서 마크 밀리가 키이우는 72시간을 못 버틴다. 즉 사흘 안에 네. 망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일로 망명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마라. 네. 희생만 커진다. 대항하지 마라. 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까딱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정부는 안 망한다 그러고 안 망하는 정부는 망한다 망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가자시티에서는 몰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확증 편향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걸로만 보지 네. 그 어떤 그 소외된 집단이 갖고 있는 집단의 충동, 분노, 상실 네. 이런 어떤 감정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갖다가 네. 어떤 유물론적으로 봐요. 이 정신적인 믿음과 감성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네. 감정에 지정하게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기계 정보만 신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최첨단 인공위성의 드론에 그 많은 어떤 정보 자산을 갖고도 이런 것들을 예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이어 벌써 세 번째 정보 실패입니다. 네. 그러면 대만에선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대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중국을 올해 여러 차례 갔는데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확증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은 세계 글로벌 패권 국가가 이러면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면 지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 그러게 거예요. 말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저런 허술한 측면, 이스라엘의 무리한 측면을 두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의 이란이라든지 이 소위 말해서 지하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네. 뒤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변화 그리고 이번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빙그레 웃고 있는 사람은 푸틴이거나 푸틴이지. 시진핑 총석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말씀 아무래도 주시죠. 푸틴인데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10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네.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국이 그걸 규탄하면서 그 다음 행동이 네. 그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는 협조해달라는 친서를 보내고 네.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번에 이 가자지구 사태만큼은 미중 간에 어떠한 논쟁이나 충돌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의 부탁을 받고 중국이 중동 특사를 파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은 가자지구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크게 악화되거나 이 더 심화된 건 없다. 네. 오히려 완화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푸틴은 다릅니다.
미국이 가자 시티에 집중하느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지원이 소홀해지거나 그렇죠. 관심이 떨어지고 네.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해임되면서 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입니다. 공화당이 당론은 안 정했지만 거의 대다수가 더 이상 지원 못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네. 푸틴이 네. 그 틈에 지금 공세를 강화해서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그 경계선 일대에서 네. 러시아 공세가 지금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원래 겨울에는 12월 들면 전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11월 공세로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 더 커지고 있고 북한이 포탄을 100만 발 줬습니다. 네. 이래 놓으니까 아니 이게 저기 갑자기 공세로 더 공세로 전환되고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가자 이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호 연결돼 있다는 그렇죠. 이런 맥락들이죠. 네. 이 질문을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 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인가 열리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이번 달에. 거기서 시진핑 총서기와 바이든 서로가 이제 입장은 다를 것 같아요. 시진핑 총서기가 오히려 더 많은 걸 쥐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고 네. 자신의 인기도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지원 없이는 경기 회복에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바이든 대통령의 화해 무드가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의 모든 언론 사설 논평이 네. 미국은 세계의 지정학 사건에 대비할 수 없다. 지금 두 개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과 그렇죠. 하마스인데 세 번째가 대만이 된다면 네.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최근에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왔잖아요.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제가 듣는 소식으로는 네. 그 저기 한국이 뭐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은 긴장을 고조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네. 분쟁과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협력을 요청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러면서 시진핑의 일정 정도 응답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건 좋은 측면입니다. 측면이다. 예. 반면에 나쁜 측면이 일부 그 저기 공급망의 재편을 둘러싸고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바이든도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전략 경쟁을 격화시킬 의도나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은 네. 좋은 신호로 저는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의 포지션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중동 국가 내 주변에 이제 서로 맹주가 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이 글로벌을 다툰다면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에서의 어떤 또 헤지모니를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사우디 이란은 중국의 중재로 지금 정상화돼 있고 이게 중국 외교의 가장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또 중국의 역할이 충분히 네.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절대 자신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며 네. 다만 이란의 대리인들 이걸 이제 국제 정치에서 저항의 축이라고 지금 이미 용어가 생겼는데 예. 엑시스 오브 레지스턴스. 예. 그러니까 저항의 축을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리인 전쟁, 이란의 대리인 전쟁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하고 이란의 관계도 더 이상 앞으로 진전되질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역 패권 경쟁 계속될 것이다.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갖고 있는 충격파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한국으로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국 문제로.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의 기습 공격. 네. 기습 공격하는 측에서 뭐 우리가 8.18 도끼만의 사태도 봤습니다만 기습이라는 차원은 민간인의 희생, 군인의 희생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충격을 주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적이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학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 네.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썼던 그 러시아 전차를 괴멸시키던 네. 그게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
거거든요. 과거엔 상상하기가 힘든 전술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드론에 비디오 카메라하고 데이터 링크가 장착돼서 이스라엘의 신경망을 파괴하고 네. 통신 기지국을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으로 공중 침투가 가능하고 지상까지 가는 이걸 군대 용어로 말하면 제병 합동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술입니다. 이렇게 살인의 기술은 빨리 학습됩니다. 우리가 뭐 기업의 혁신, 농업의 혁신 이런 거 무지하니 느립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살인의 기술처럼 빨리 전파되는 거 없어요. 인간이 잔인하고 인간이 본성에 갖고 있는 그 악성이 이런 건 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마스에게 영감을 주었고 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양상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떤 전 세계의 그 저기 어떤 그 무장 단체나 네. 어떤 그 파벌 조직들이 이런 것들한테 다 학습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최근에 미국 일각에서 나오는 제5세대 전쟁론이라는 담론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그 저기 이후에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데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조건입니까? 예, 첫째가 원한과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야 된다. 예.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예.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원한과 적대감이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지역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저비용 고충격이 가능해야 된다. 네. 상업용 드론으로도 이런 전쟁이 가능하다. 네. 얼마나 비용이 저렴합니까? 이래야 된다. 세 번째는 분쟁을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부 기능이 무력화돼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무력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장 단체가 정부보다 더 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데를 차례대로 보자면은 아르메니아, 아르제르바이잔, 네. 발트 삼국, 예.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다음에 서아프리카의 발리 같은 국가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 서아프리카 분쟁 업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죽음의 벨트를 이루게 되고 반면에 한반도나 대만은 네. 통제가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원한과 적대가 지금 극도로 고조된 시기는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정부의 기능이 튼튼하고 네. 세 번째는 그 완충지대 DMZ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상업용 어떤 드론 같은 걸로 파상 공세가 불가능한 거리가 이격돼 있거든요. 네. 그 대만 해협은 바다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당분간 큰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주변을 관리한다는 이런 국정 기조를 가지고 네. 상대방을 자극한다거나 불필요하게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자중하고 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국가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우리 안보에 대해서 네. 저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북한이 핵보다 더한 걸 가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여기에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김종인 박사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당을 만들면 허락을 하면 성공할까요? 단박에 하시는 말씀이 성공하지 못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예, 사회주의와 공산당은 존재는 할 수 있어도 성공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주신 김에 우리나라에 드론이 몇 번 한 번 왔다 갔다 작년 했었죠. 12월에 예. 또 한 번 일어난다면은 대공포를 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보내줘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초반 경계 작전에서 실패하고 서울까지 들어온 거는 못 쐈습니다. 네. 우리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작년 12월 5일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항로도 탐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산에 들어온 것도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항적을 추적할 수밖에도 불가능한 길이가 2m 남짓 되는 네. 이런 드론은 사실상 100%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드론이 갖고 있는 그 타격력이 잘해야 슈루탄 한 발 정도의 공격력밖에 안 되거든요. 네. 카메라까지 달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은 우리의 혼란을 조성하고 교란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네.
이게 어떤 교전 사태에서 주공 전력은 될 수가 없다. 지금 북한은 그런 전력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찰용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지금 군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관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어떨 때는 큰 위협이 아니면은 완벽한 방어에 많은 자산을 쏟아내는 것도 국방 예산 낭비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큰 위협이 많은데 그럼 드론 방어 하나 하자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방 예산 난린데 그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못 해주는데 그런 예산까지 끌어다가 하게 되면 이건 오히려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DMZ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합의서에서 드론 같은 거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잖아요. 네. 이걸 무기로 북한에 오히려 강요해야죠. 지켜라. 네. 이렇게 강요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국방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초급 간부 장교들의 급여 문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근본적인 거는 아까도 최종적으로 고지에다가 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가정을 해보면 네. 지금 인구 구조와 여러 가지 미래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군 병력 조직도 지금 뭐 60만 대군이라 하지만 한 반토막 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30년 뒤에 통일이 된다는 보장은 뭐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기대감으로 전제를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국방 경계선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일본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병력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국방과학이라든지 국방무기라든지 기술적 과학적 측면은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한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의 또 다른 하나의 전쟁 패턴, 아까 5.0세대 전쟁하셨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미래 대한민국 국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보는 재래식 지상전으로부터 최첨단, 그다음에 사이버전까지 준비해야 되는 이걸 이제 그렇죠. 군사용어로 올 도메인 다영역 작전이라고 이제 네.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네. 이게 실전 배치가 되면 기존의 방어 수단은 다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킬체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네. 킬체인은 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요격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 이게 직렬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 산업화 시대의 저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네. 구시대 개념이고 이 킬체인에 지금 돈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킬랩 동시에 보고 동시에 쏘는 거거든요. 네. 모든 단계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까지. 네. 그러니까 이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분초를 다투는 전쟁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국방 예산에 그 60조 국방 예산 다 쏟아붓는 걸 보면은 여전히 직렬식, 병렬식, 그래서 선형 개념에 이런 어떤 그 과거의 모델에서 못 빠져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언젠가 두고 봐라. 이 무기 다 쓸모 없어진다. 네. 그리고 병력도 이제는 쓰나미형 위기입니다. 이게 인구 절벽이. 이제 곧 위기가 닥쳐요. 2030년대 네. 이거는 뭐 거의 군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군의 고유 영역과 민간 영역의 경계도 네. 모호하고 그래서 새로운 안보의 거버넌스를 지금 구상할 때가 됐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뭐 국가 총력전 연구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민간이 오히려 더 뛰어난 군사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 예컨대 우주도 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독점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근데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스페이스X가 다 해요. 민간 주도로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IT 기업들 실리콘밸리에 네. 5개 인공지능 기업이 이미 군산복 합체를 압도하고 있고 네. 거기서 새로운 역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위성 체계라든가 또 우버 택시의 우크라이나 정부의 물류 지원이라든가 네. 군대가 못하는 걸 기업이 다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버틴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새로운 문명적인 현상을 우리가 오히려 민감하게 보고 네. 민간 역량을 안보와 정부의 고유 영역에 이제는 융합의 시대로 가야 안보도 성공하고 네. 경제도 활력을 낀다는 거죠. 예. 이제 융복합화의 시대, 방산 산업 방금 말씀을 주셔서 폴란드의 방산 수출 관련해서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우리 방산 방금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국방적인 어떤 센서가 발달해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형식, 방법, 수단,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는 불필요한 국방의 그 규격, 네. 그 장벽을 그 규격 문서만 없애면 해결됩니다. 예컨대 상업용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데 비슷한 성능의 군용 무인 정찰기가 있다. 네. 뭐 송골매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사단급 무인 정찰기. 네. 그런데 이게 가격이 10배가 비싸요. 상업용 드론보다. 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몇 가지 규격을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소량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민간같이 시장이 넓지 않으니까. 네. 가격이 10배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불과 제가 보기엔 결정적이지도 않은 소소한 군용 규격 맞추려고 비용을 10배 더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 카르텔입니까 그게? 네. 그렇죠. 그럼 방산업체는 이윤율을 또 보장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이 지금 근데 아니 뭐 군용 트럭하고 민간용 트럭하고 그 규격을 달리 해놓으니까 네. 군용 트럭이 몇 배 비싸지죠. 아 그럼 뭐 전쟁 나면 화물 트럭 쓸 수도 있는 거지 뭘 쓰는 그걸 또 거죠. 안 써. 네. 그걸 또 안 쓴다고 또 일부러 군용 트럭을 따로 만들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격과 장벽 때문에 국방이 민간하고 융합이 될 리도 없을 뿐더러 네. 그 저기 스스로도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발전이 지체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기 개발 보면은 한심합니다. 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개발 성공률이 99.5%입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쉬운 개발만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30%예요. 네. 그리고 60% 성공률이 넘으면 기관장 자동 징계입니다. 더 쉬운 연구만 했지.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좋은 무기가 한국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 연구원들 한번 개발 실패하면 다 격리서 쓰고 감사받아요. 네. 이래 가지고서야 실패를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 북한이 무서운 거는 최근에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 와서 과학자를 숙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김정일 시대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네. 그때부터 무기 개발 속도가 몇 배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히려 김정일 시대 무기 개발 체제예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네. 국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게 한국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의 확전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레이 존에서의 전쟁은 지속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것이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어떤 연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역 간에서의 지정학적인 어떤 헤게모니 싸움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으며 미중 또 미러 간에는 어떤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 태세, 아이언돔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뛰어나다고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네. 지금 돈을 수천억을 쓰고 있는데 그거 저기 여러 발 발사하면 그 방어가 그리고 아이언돔으로 서울 방어하려면 서울의 3분의 1을 그 군부지로 내놔야 돼요. 네. 아파트 못 져요. 네. 그러니까 안보는 유행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 축구 하듯이 언제는 뭐가 좋다. 언제는 뭐가 좋다. 또 사드 갖고 우리나라 얼마나 이 국론이 분열돼 싸웠습니까. 그때 한쪽은 사드가 없으면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저기 이스칸데르라고 해서 그 불규칙 느린 미사일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유현진이 직구로만 메이저리그에서 뜁니까? 느린 변화구가 있으니까 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이건 빠른 거 고고도 방어한다 그러니까 저고도로 날아오는 느린 미사일은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는 거는 전체 생태계 내에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지 어떤 하나의 그 무기가 어떤 그 마치 나라를 구해줄 것처럼 떠드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제가 저건 전략가의 품격이 아니다. 전략가는 저렇게 목매지 않는다. 네. 예, 그다음에 무기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이게 진짜 안보예요.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몰랐어요. 네. 무기가 없어 당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압도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다 달성했는데 어디서 무너졌냐 하면은 그 집단의 정서와 충동, 그 굴욕과 상실감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네. 여기서 안보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굳건의 날 시가 행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북한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옛날에 해동 신숙주가 성종 임금한테 일본 애들을 그렇게 관찰하라고 그 조언을 했는데 성종 임금이 그거 안 지켜 임진왜란때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을 몰랐던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안보다. 이 간단한 진리에 우리가 조금 더 중심을 좀 세우고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안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대 전 의원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또 일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 정책 결정이나 또는 대통령 보좌를 하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네. 식의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NSC가 어떻게 열리고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게 실천돼 가는지 국방부나 우리 국가정보부 이 모든 쪽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청자분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NSC 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그 대통령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네. 이런 어떤 조직들이 굉장히 어떤 게 보면은 지금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원래 청와대가 그런 면이 있죠. 익명성을 중시하다 네. 보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안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때도 정말 대응을 못했고 폭우 때도 그 굉장히 뭐 대통령께서도 못 나오셨지만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하여튼 또 이태원 참사는 어떠며 여러 가지 지금 오송 참사나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개방된 이런 어떤 그 국가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 이 상황 관리와 전파 또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내재화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상황 전파는 다 같이 보게 돼 있어요. 네. 소방의 말단부터 서울시장까지 다 같이 행정안전부장까지 동시전파 체계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과장은 부장한테 전화해서 보고야 되고 부장은 본부장한테 본부장은 시장한테 또는 장관한테 차관한테 이 층층이 올라가는데 각 단계마다 다 지체됩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시스템은 디지털로 만들었는데 네. 일은 아날로그식으로 하거든. 그런데 그게 다 재앙이 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가 이태원 참사 우리 뭐 오송 참사에서 똑같이 보고 북한 무인기가 날라왔을 때도 보면 합참에서 전방에 군단에서 보고해야 되고 그럼 합참에서 작전과장 그다음에 작전처장 작전부장 본부장 합참의장 그러는 동안에 시기를 놓쳐 정작 예하 담당 부대인 수방사에는 통보를 안 했고 그래서 이게 한국 전쟁 때 5, 60년대 아날로그의 그 위계 서열에 의한 위기 관리는 관료 조직은 안 바뀌거든요. 네. 시스템은 다 동시 전파로 다 돼 있는데 네. 그걸 못 써먹는 거예요. 네.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변해야 이 시스템도 말을 합니다. 여전히 위기에 의한 보고 체계에 모든 국가의 안전을 다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신속하고 적절한 어떤 그 조치를 요구하는 안전의 거버넌스에서 이 5, 60년대 왜 아날로그 문화가 청산이 안 되는가 이걸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열릴 때 보세요. 증인 몇 시에 보고 받았어요. 어디에 보고했어요. 그때 증인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등산 갔습니다. 예,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다
다 비상벨이 울리고 동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이 무슨 어이없는 논쟁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걸 혁신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보면 혁신인데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개혁과 혁신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개혁과 혁신이 감성적으로 국민 모두와 또 용산에 계시는 참모분들과 우리나라 산업 기반 전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CCTV를 전국 도로에 1m 간격으로 달아놓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에 대한 예방은 어렵다. 이게 아마 김종대 의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변해야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말씀 제가 끝으로 받아 적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시대는 마치 이 혼돈과 복잡한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의 시대 같지만 사실은 점점 답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은 기계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